조정을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린란드가 됐든 일본이 됐든 뭐 어떤 일이든 간에 구조적인 약세장을 야기하는 사태까지는 지금 아닌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대출을 많이 썼다든지 뭐 너무 몰빵이 돼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주식 줄여가지고 뭐 리스크 관리하면 되는 거고, 내가 주식이 없었다 그럼 빠질 때 다시 사면 뭐 이런 정도로 대응하는 게 지금은 저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주가 빠진다고 해서 막 놀래가지고 급하게 파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훼손이 되는 게 확인이 되면은 그 시점에서 정리를 하겠다. 투자하신 지 10년 안 되신 분들은 이 장 처음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꽤 오래 있었지만은 별로 경험한 기억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장에서는 섣부른 판단이 오히려 큰 수익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바로 현대차 그룹입니다. 굉장히 지지부진할 때부터 좋게 말씀을 해주셨었고 불만 섞인 댓글을 달으신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며칠 사이에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제가 주가를 보면서 와, 이영훈 이사님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AI 산업에 있어서 강장 성장의 키워드는 결국 휴머노이드하고 자율주행인데, 그 둘을 다 지금 쥐고 있는 거는 현대차라는 거죠. 명확하게 확인된 거 아니냐? 지금 주가 올라온 게. 시청자들이 더 궁금해하시는 게 이 넥스트장에서의 출렁임, 도대체 정체가 뭔가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체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 후배들도 계속 톡와가지고 저한테 아까 여기 네. 들어오기 전에 물어보고 하는데,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잠이나 자고 미국장 어떻게 끝났는지 보고 판단하면 돼. 라고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이런저런 시나리오 세워본다 한들 포트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다만 한 가지는 지금 일단 흔들렸던 이유를 가만히 보면 아무래도 그린란드하고 좀 연결이 돼 있는 것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본 국채 장기채 금리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조금 오버하는 느낌이고, 그린란드 이슈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좀 무역 보복, 뭐 경제 관세 부과부터 시작해서 얘기가 많은데다가 오늘 아마 마크롱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의 대화 속에서 가자 평화 뭐 모임 거기에 참여 안 한다고 했더니 너 관세 200%뭐 그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이제 관세 전쟁 노이즈도 나올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누가 강자냐? 아무래도 좀 유럽 쪽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균형이 좀 눌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면 또 유럽은 가만히 있을까? 이제 소설인데 갖고 있는 미국채부터 시작해가지고 팔면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 팔면 유럽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노이즈가 생기니까 일단 덮어놓고 팔자. 뭐 투매 나왔다고 저한테 톡 오고 난리 났었는데, 뭐 현대중공업이 마이너스 10%가 넘어가고 막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투자하실 때 나이 들어서 이런 얘기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좀 무감각해져가지고 투자하실 때 너무 그런 거에 이렇게 예민하게 대응하시면 자칫 예기치 못한 큰 손실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 장의 가장 큰 변수는 결국 미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으니까 오늘 밤도 그렇다고 밤새 가면서 보시지 말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 시장 보시면서 대안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사님께서는 뭐 원인에 대해서도 짐작이 몇 가지 해주셨는데, 일단 정답은 뭐 걱정할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렇게 출렁이는 거예요. 13일 올랐으니까 12일 올랐으니까 하루 빠지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고요. 이건 뭐 이상하진 않고, 아시겠지만 미국은 연 5에서 10%의 조정이 1년에 2번씩 있습니다. 100년 동안 200번 있었고 10%에서 20% 조정은 18개월에 한 번 꼴로 있어요. 우리가 미국 시장이 지난 한 5, 6개월 동안 거의 오른 게 없어요. 미국은 진짜 거의 오른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4월에 미국이 빠지고 8, 9, 10월인가 잠깐 한번 6,500까지 조정받고 지금 또 이 상태니까 뭐 조정을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다만 NXT에서 제가 현대중공업 지금 보니까 그래도 한 2% 정도 빠졌네요. 64만 1,000원이었는데 지금 62만 3,000원으로 끝났고,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NXT가 끝나고 지금 미국 선물이 살짝, 아주 얄팍하지만 지금 살짝 반등하고 있거든요. 나스닥이. 예. 뭐 너무 조금이나 티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있을 수 있는 히컵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약세장은 일반적으로 구조적이거나 순환적이거나 이벤트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까지 얘기하는 뭐 예를 들어 그린란드가 됐든 일본이 됐든 뭐 어떤 일이든 간에 구조적인 약세장을 야기하는 사태까지는 지금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리스크 관리를 안 하고 예를 들어 내가 대출을 많이 썼다든지 또는 주식이 전부 다 있다든지 뭐 너무 몰빵이 돼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주식 줄여가지고 뭐 리스크 관리하면 되는 거고 내가 주식이 없었다. 그럼 빠질 때 다시 사면 뭐 이런 정도로 대응하는 게 지금은 저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investing.com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 선물이 1.9% 빠지는데 아까 25,000에서 24,900에서 한 100포인트니까 0.23%를 오르긴 했거든요. 아주 얄팍하지만 그 정도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가장 큰 악재라고 하면 많이 오른 게 가장 큰 악재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작은 노이즈 하나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이제 조언 같은 게 떠오르시면 자유롭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 상황을 좀 볼 텐데 시장 분위기를 저희가 좀 정리한 게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럽 증시부터 보면 이제 그린란드 사태 때문에 이제 그 좀 하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장중에 변동성이 크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을 했는데 근데 하락 폭은 상당히 작았거든요. 그리고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훨씬 많았고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도 좀 분석이 필요해 보이고 그 외에 금 얘기는 조금 전에 했으니까 일단은 이제 증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사님께서 국내 증시 지금 봤을 때 제가 이제 언급해 드린 대로 그 이제 낙폭은 상당히 좀 작았고 그리고 시장 분위기도 괜찮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도체만 좀 안 좋았던 건데 그냥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국내 시장 자체는 이제 대기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걸 확인시켜 준 거고요.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룹이 조금 주춤하니까 이제 그 주변으로 좀 확산된다는 얘기는 여전히 그 주식이 좀 빠지기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시간 외에서 아무래도 우리 이제 거래가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되잖아요. 지금 넥스트레이드 한다고 하더라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적절로 들어오는 거 아니고 근데 대외적인 어떤 뭐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출렁이니까 공포감에 투매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수급이 얇으니까 그 변동폭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고객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가급적이면 넥스트레이드 안 할 거니까 3시 반 이후로는 시세 보시지 마시라. 그리고 이렇게 연락 오시면은 아니 지금 8시에 연락 오면은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불안하시니까. 그러니까 제일 적응한 게 뭐냐면 FOMC 하는 날 그거 보겠다고 날밤 새시는 분들 그거 봐서 뭐 할 건데요. 일어나서 결과만 보면 되는 거지 포지션을 뭐 거기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 투자할 때 너무 단기적인 어떤 흐름에 일희일비하면은 큰 거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 컨트롤을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때로는 조금 무심해질 필요도 있다. 그래서 내가 장 끝나고 났을 때는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을 좀 충전하든지 아니면 좀 휴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좀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어떤 변수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 다음 날 아침에 고민을 해도 늦지 않거든요. 예. 어차피 밤새 고민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게 자신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시장 뭐 넥스트레이딩만 놓고 봤을 때는 불안해 보이는데 저는 뭐 13일 올랐나요? 12일 오르고 오늘이 13일째였는데 네. 떨어졌습니다. 조정 받을 만도 하잖아요. 저것도 조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큰 의미는 부여할 필요는 없고 다만 왜 한국 증시가 이렇게 강한지 예.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아니면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시면서 올해 시장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섹터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얼마든지 며칠 더 옆으로 긴다든지 하는 움직임 나올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걱정할 건 아니고 오히려 담을 기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큰 그림이 훼손되는 느낌은 별로 없거든요. 미국에서 어떤 돌발적인 큰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게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을 뒤흔든다든지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뭔가 문제가 터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이상에서는 지금 당장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위원님께는 내일 우리 증시 분위기는 어떨지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장이 그 휴장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프리이긴 합니다만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잖아요. 변동성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요. 오늘 제가 사실 장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오늘 장이 18포인트 빠졌는데 오른 종목이 내린 종목의 3배예요. 네. 3배고 그리고 외국인 매매를 보면 어떻게 했다라고 느낌을 딱 받냐면 그동안 많이 오른 거를 까고 난 순환매 대비해야지 라는 게 너무 눈에 보입니다. 외국인 순매도 현대차, 삼전, 기아, 삼전은 글로비스. 자동차, 전자만 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열심히 팔아갖고 요거 조금만 팔아도 쩔어 있는 것들은 많이 살 수 있잖아요. 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그림으로 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장이 사실 조금 2%는 적은 건 아닙니다. 많이 빠진 거 맞아요. 선물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던 난 오늘 리스크 관리를 꼭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넥스트레이드에서라도 일단은 때린 거죠. 그리고 아마 오늘 넥스트레이드 때리신 분들은 만약에 저는 그랬으면 제발 비는데 오늘 미국장이 많이 2% 빠져 있지만 전약 후강으로 예를 들어 양봉이 나거나 이러면 그분들 아마 내일 아침 넥스트레이드 사실 분들입니다. 김민수 대표님 같은 분들. 네, 그리고도 그런 워낙 주식 너무 잘하시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리스크 관리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 많은 분들이 까먹으시지만 제가 이제 차트를 보고 작년 11월 3일에 4,220이었는데 이게 작년 FOMC랑 뭐 오라클 이런 얘기 기억하시죠? 특히 12월 18일 이때는 3,800까지 거의 10%가 빠져요. 그때 하이닉스도 20 거의 뭐 50 몇만 원까지 빠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막 큰일 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때부터 한 달 딱 지났는데 주식이 거의 900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언제나 있다. 그러니까 이 당시도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45일 동안 10% 가까이 빠질 때 저도 방송하면서 느꼈던 거 이거 진짜 못 가나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될 거는 이런 외생 변수에는 좀 신경을 덜 쓰시는 게 좋고 특히 제가 이거는 제 책에도 썼던 내용이지만 유럽에서 벌어지는 이슈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다.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이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유럽에서 국채를 팔면 어떡하냐. 걱정되죠. 국채 팔면 사줘야 되는데 이거는 만약에 미국에서 그냥 그래? 우리 양적 완화할게. 이러면 그냥 끝나는 일이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그거는 아주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고 내일은 그래서 아마도 오늘의 미국 시장이 예를 들어 지금 마이너스 2%인데 선물이 이게 여기서 더 안 빠지고 끝나면 오히려 내일은 아마 양봉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오늘 미국 장이 지금 마이너스 2%인데 더 밀려서 끝난다. 그럼 내일은 좀 많이 빠지겠죠.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봐요. 두 분 모두 오늘 밤은 일단 자라. 근데 이제 이사님 아까 말씀 들어보면은 오늘 못 주무실 분들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요. 네. 근데 뭐 안 잔다고 뭐 할 거냐. 맞아요. 네. 너무 명언이세요.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말씀 주신 건데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들이 채팅창에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사실 뭐 우리가 이렇게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장기 투자가 중요하고 소신 있는 투자가 중요하다는 거에 모범 사례를 보여주신 게 바로 이사님 아니십니까? 그럼요. 예.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바로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 그룹을 사실 이사님께서 굉장히 지지부진할 때부터 좋게 말씀을 해주셨었고 그때만 해도 시청자분들이 언제 가는 거냐 맞아요. 이렇게 이제 불만 섞인 댓글을 달으신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며칠 사이에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제가 주가를 보면서 와 이영훈 이사님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현대차 이거 되게 낯간지러운데. 이렇게 많이 단기 올라온 거 전 정말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 현대차 그룹 조정을 만약에 약간 내일 받더라도 방향은 여전히 우상향이라고 보실까요? 아니면 내일 조정도 별로 없을까요? 장표 가져왔는데 그거보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기 저는 장기 투자 들어가는 이제 섹터가 결정이 되면은 그거는 사실 방향성에 대한 투자를 하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게 제가 연합인포맥스 출연하면서 이제 계속 강조했었던 게 주로 이제 조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산이 있었고 원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가 있었고 그리고 현대차. 주로 이 5개 섹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겨울 정도로 반복을 해가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20년 4월부터 현대차 우선주를 사기 시작했었고 평단가가 8만 원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9만 원 중반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갖고 왔는데요. 이제 우선주로만 계속 투자해서 배당받고 갖고 오신 분이 300%가 넘어요. 와. 그리고 300%가 넘죠. 왜냐하면 9만 원인데 지금 29만 원 갔으니까. 네. 근데 300%를 훨씬 넘는 게 배당을 5년째 받거든요. 근데 받은 걸 다 우선주를 또 사가지고 넘어갔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중간에 또 보통주로 바꾼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을 같이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 수익률이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500%가 넘어요. 왜 이게 가능했냐면 일단 제가 투자 아이디어 첫 번째는 우선주가 배당 수익률이 높았어요. 네. 그 본주 가격의 47%였었어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9%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은행 이자 3% 4% 주는데 9%면 말이 안 되고 가격 괴리를 봤을 때는 이거는 괴리 좁혀진다. 들어가시자. 그리고 들어갔는데 괴리가 안 좁혀져 가지고 배당 받고 가자. 그래서 배당을 계속 받았는데요. 제가 20년 4월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20년 12월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관찰을 하고 추적을 했었고요. 기사 나올 때마다 자료 스크랩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갑자기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AI와 관련해 가지고 AI의 확장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요. 그 중심에 사실은 미래 산업에 있어 가지고 AI의 키워드는 확장의 키워드는 우리가 맨날 하고 있는 챗 GPT나 제미나이가 아니고 실생활에서 확장이 돼야 되는 거고 제조단으로 확장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확장성이 큰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 섹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자율주행을 강조하면서도 옵티머스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CES에서 보여줬잖아요. 네. 일단. 그다음에 또 하나 자율주행 이슈 같은 경우도 이 자동차를 자율주행하는 거 역시도 AI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이 시장에서도 지금 테슬라를 제외하고 서방 그 레거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 가운데서 현대차만큼 투자해가지고 이만큼 따라온 회사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보스턴하고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이제 로보택시 시범 운전 하잖아요. 그 네. 레벨 4 단계로 해가지고 모셔널. 네, 모셔널을 통해 가지고 하죠. 그리고 또 이번에 갑자기 참치 마요가 아니라 무슨 마요지? 알파 마요. 알파 마요. 아니 그렇게 외워가지고 마요가 이제- 생각날 법한 시간대이긴 합니다. 그거를 통해 가지고 협업을 통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보강 가능성도 언급이 돼 있잖아요. 그건 정의선 회장 입에서 직접 나온 얘기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AI 산업이 여기서 끝이라면 모르겠지만 AI 산업의 방향성이 미국 정부가 밀고 있고 그걸 통해서 미국이 성장을 통해 가지고 부채 리스크를 해소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산업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AI 산업에 있어서 강장 성장의 키워드는 결국 휴머노이드하고 자율주행인데 그 둘을 다 지금 쥐고 있는 거는 현대차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 가지고 백데이터 이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재무적 안정성과 영업적인 이익의 굉장히 그 안정성 여타 그 레거시 자동차 업체 대비해 가지고 이익률도 높고 굉장히 배당 수익률도 좋아요 지금도 네. 이런 것까지 놓고 본다 그러면은 현대차의 지금 방향성은 제 느낌에는 이건 느낌입니다. 삼성전자가 예전에 그 디램 처음에 투자했을 때 적자나고 난리 났었거든요. 네. 그거 산업 접으려고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왜 살아났냐면 노트북, PC 이런 쪽 시장 커지면서 디램 살아나기 시작했고 스마트폰 개화되면서 폭발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방향성이 AI가 시작이 되면서 처음에 칩 쇼티지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레거시 칩까지 왔죠. 근데 이게 더 확장이 되는 거는 그 앞단에서 결국은 이 디바이스 쪽에서 이제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 디바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는 현재로 봐서는 휴머노이드하고 자율주행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얘기하면은 저는 방향성은 명확하게 확인된 거 아니냐. 지금 주가 올라온 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사님께서 과거부터 쭉 설명해 주신 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현대차에 대해서 시장에서 의심이 있을 때 이사님께서는 아니 현대차는 방향을 잘 잡고 또박또박 가고 있었고 배당도 나오니까 기다리면 된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서야 조금 관심 받는 정도고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한 의원님 보시기에는 현대차의 지금 이 AI와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대감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주가는 이걸 어느 정도나 반영한 걸까요? 일단은 저희 이슈에 보면은 이제 UBS에서 뭐 중립보험서 냈다고 네. 걱정하시는데 이 애널리스트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썼는지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현대차의 시총만을 보지만 현대차는 현대차도 있고 우선주도 있고 기아도 있고 모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합치면 대충 토요타랑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분할 상장을 많이 하니까 이 세 개를 합치면 시총이 220조 정도 돼요. 토요타는 한 500조 정도 됩니다. 그럼 시총이 한 절반 조금 넘죠.
근데 도요타가 1년에 몇 대를 파냐면 1,100만 대를 팔아요. 자동차를. 우리나라 현대차는 700만 대를 팝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거의 50만 원인데 20만 원일 때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쌌던 거예요. 와, 네. 이거 진짜 너무 싸다. 근데 지금은 주가가 2배 넘게 올랐기 때문에 대당 시가총액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도요타가 4천만 원 정도 되고 현대차 그룹이 3천만 원쯤, 그러니까 아직도 싸긴 싼 건데 옛날에 무지막지하게 쌌을 때보단 덜 싸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같은 데서는 충분히 밸류에이션이 12배, 13배 PR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비싸다고 이제 그만 팔으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거는 아마 이런 마음으로 자료를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 보니까 뭐 기아는 계속 뭐 유지했다고 하는데 네. 그냥 기아가 덜 올랐거든요. 아. 현대차보다 훨씬.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현대랑 기아 중에 기아가 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것처럼 무슨 뭐 피스컬 AI나 이런 게 맛이 같다고 생각하면 다 내렸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밸류에이션 격차로 인해서 기아는 좋고 현대는 상대적으로 비싸요라고 콜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리포트를 가지고 AI 방향성이나 뭐 피스컬 AI나 이런 게 바뀐다고 볼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랬었으면 다 뭔가를 바꿨겠죠. 네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사람이 자동차를 만드는 것보다 기계가 만드는 게 편하겠죠. 일단 뭐 좀 그렇지만 잘 열심히 할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인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자율주행 같은 것도 테슬라 FSD를 보면은 진짜 너무너무 놀랍지만 여전히 사람이 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왜냐면 그건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위기를 위한 약간 규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로봇 같은 이슈도 분명히 필요한 건 맞는데, 이게 당장 모든 그런 법률을 이겨내고 다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겠죠.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현대차가 올해만 한 60% 오른 거 아닌가요? 30만 원에서 대충 60%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예. 올해만 네. 12일 동안 좀 조정 받아야 더 이제 더 가죠, 주식이. 아니, 저는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으면 조금 전에 이사님께서도 테슬라와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습니다만 테슬라는 이제 멀티플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현대차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을 텐데 좀 현실적으로 네. 뭐 얼마나 좀 그게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런 거죠. 테슬라는 회사 자체에서 로봇도 만들고 전기차도 전 세계에서 200만 대로 2, 3등으로 팔고, 그다음에 뭐 그록이라고 하는 AI도 XAI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AI와 관련된 피지컬 AI도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도 있고 AI LLM 모델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무식하게 말하면 오픈 AI랑 뭐 중국의 로봇 회사랑 뭐 이거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밸류를 준 거고, 현대차는 자동차 정말 너무너무 잘 만드는 회사고 로봇은 이제 미국의 자회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게 다 같이 연결된 모델인 거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랄까 조금 맞나 이런 거 걱정 비슷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오픈 AI가 장외에서 몇백 조의 거래가 되니까 테슬라의 그 그록 AI도 몇백 조라고 치면 뭐 그런 식으로 밸류가 되는 거죠. 지금. 네네네. 네. 자, 그러면 또 바로 그 뉴욕 증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위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M7이 계속 끌고 왔는데 올해 들어서는 투자 공식이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보면 러셀도 또 많이 오르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뉴욕 증시 분위기를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여기서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거는 M7이 많이 올랐다는 말은 이건 차트는 안 쓰긴 할 건데 안 보여주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M7이 많이 올랐단 말은 틀린 말입니다. 진짜로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뭐 알파벳 빼고 나머지 빅테크 6종목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시면 여기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잠깐만요. 잘 됐다. 네. 그래요. M7을 예. 주도한 뉴욕 증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보시면 이게 지금 M7하고 브로드컴까지 보통 이제 8개를 많이 얘기를 하니까 이 8회사의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시면 알파벳이 신고가라서 여기는 없는 거고 나머지는 막 이 장난 아니에요. 네. 이게 왜 15% 별거 아니지 않냐고 하지만 우리나라나 다른 지역 주가나 미국의 다른 거 오른 걸 생각해 보면 이게 많이 이끌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주식 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갑자기 물론 올해 들어서 러셀 2000이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러셀 2000이 상대 수익률이 나스닥 대비 이거 여기구나.
러셀 2000 대비 나스닥이 밑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10일 상대 수익률이 400bp 정도 러셀 2000이 나스닥 대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거의 고점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분명히 나스닥이 나쁜 건 맞는데 이게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게 지금 보시면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의 차트인데 마이너스 2%, 뭐 6%, 4% 자주 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10일 기준으로는 자주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최근에 요만큼이 벌어진 일을 가지고 세상이 바뀐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전 틀렸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요. 그 말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 말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은 좀 더 확대 해석을 제가 해보면 M7이 조금 쉬었고 네. 러셀이 지금 잠깐 좋았는데 그런 일은 원래 종종 있고 네. 그럼 M7은 오히려 투자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나요? 저희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이 리포트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순환매를 해도 성장 안에서 하자라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미국도 마찬가지다. 제발 성장하지 않는 데서 자꾸 순환매를 찾지 마시고 미국도 성장주를 사시고 우리나라도 성장주를 사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러셀 2000이나 밸류 스탁이 잘 되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돼요. 이게 이제 금리에 대한 건 여기 있는데 언제 이 러셀 2000이 나스닥보다 확 좋냐면 둘 중에 한 번이에요. 후자는 뭐냐면 경기가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박살이 나서 금리를 이렇게 급격히 내려야 될 때 그리고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유지될 때 올라요. 네. 그럴 때 오릅니다. 또는 AI가 너무 좋아. AI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 AI가 좋았던 게 밑으로 쭉 낙수 효과라고 그러죠. 쭉 내려와서 브릭앤모르탈 기업까지 다 좋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이런 게 너무너무 잘 나가서 우리나라 내수 시장까지 좋아질 때쯤 이런 업종이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제가 꼭 맞다는 게 아니라 이게 논리가 중요한 건데 보세요. 내가 러셀 2000을 사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건 AI가 버블일지 아닐지 걱정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경기가 과열이라고는 아닌 거죠. 일단 아니죠. 여긴 아니고. 아니면 미국이 너무 잘못돼가지고 금리를 많이 내려야 된다. 금리를 아주 그래서 낮아지고 나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지금은 금리를 내려봤자 3.5, 3.25 이 정도고 QE라고 안 하시니까 양적 완화도 아니니까 그냥 자산 매입도 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것도 아닌데 그냥 주가가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러셀 2000이나 이런 밸류 스탁을 사고 분위기 바뀌었다고 말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죠. 네. 그러면 여전히 AI를 중심으로 하는 M7, 이 반도체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미국이든 한국이든 네.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리고 이런 것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조방원이나 이 전력기가 좋은데 미국의 이런 전력 관련 기업들 GEB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두산 에너빌리티랑 비슷한 회사고 컨설레이션은 우리나라로 치면 한전의 원전 관련 원전으로 독립 발전 사업자입니다. 비스트라랑 컨설레이션 두 개는 얘는 냉각 액침 냉각 회사고 이트는 약간 전력 우리로 치면 무식하게 말하면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회사거든요. 이렇게 고점들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AI가 버블이라고 사람들이 느낄 때부터 이런 종목들을 사람들이 못 샀고 미국 투자자들도 우리나라는 많이 올랐지만 그리고 미국도 어떠냐면 보시면 나스닥 대비 반도체도 여전히 강해요. 그러니까 나스닥보다 반도체가 많이 오른 건 맞는데 여기도 누가 강하냐면 메모리는 마이크론, 샌디스크,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까지 이 네 개가 9월부터 완전히 반도체보다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오른 것도 반도체고 미국도 이랬기 때문에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빅테크도 주가가 별 볼 일이 없었고 이런 전력기기, AI 관련 전력기기들도 주가가 별 볼 일이 없었죠. 그럼 우리가 AI라고 하는 트렌드가 앞으로 이어진다라고 보면 이렇게 처져 있는 애들도 성장주니까 이런 애들에서 순환매를 찾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보면은 조방원 이런 거 은근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장 이랬지만 원전 뭐 난리도 아니었고 뭐 그렇거든요. 저는 그런 그림으로 올해 남은 기간을 보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저는 그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오늘 시장을 분석하는 그러니까 국장을 분석하는 그런 시선 중에 하나는 반도체가 좀 쉬어가니까 그나마 다른 곳에서 좀 괜찮아 보이는 쪽으로 수급이 뭐 갈 곳이 없다가 이제 몰려들면서 원전 쪽도 뭐 많이 올랐다 이런 식의 해석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설명을 이제 들어보면 이게
확실히 더 이제 지금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매력도가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이사님. 그렇다면 이제 저 아이디어가 당연히 국장에도 반영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쪽 그 수남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쪽에 좀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저는 원래 포트폴리오 전략 가고 있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보고 있는 거는 지지난주 출연했을 때도 성장에 플러스 알파가 더 붙을 수 있는 섹터가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방사는 우주. 그러니까 우주가 굉장히 묻어나게 되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조선은 미 해군 시장. 이 시장은 한국하고 일본만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니까. 네. 그럼 이 시장 규모가 작은 게 아니라 크기 때문에 이 시장이 멀티플을 갖다 사양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다. 이를테면 지금 반도체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반도체 쇼티지 그렇게 많이 하는데 마이크론이 오늘 보니까 대만에 그 메모리 업체 하나 인수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굳이 증설을 하겠다고 안 하고 트럼프가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지으라고 그 난리를 쳤는데 왜 대만에서 살까요? 그러니까 증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기존에 있던 설비를 갖다 자기가 인수해서 운영을 하는 거는 그 파일을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더 많이 가져갈 수는 있어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레거시 쪽의 이 쇼티지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네. 오히려 레거시 쇼티지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중국 업체들이 될 수도 있는데 중국 업체들은 그 첨단 장비를 안 갖다 넣어줘도 지들이 갈아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낸대잖아요. 네. 그게 어느 정도까지 효과를 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DDR4까지는 올라왔고 5 같은 경우는 지금 수율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블럭을 좀 둔다고 하면은 어쨌든 쇼티지 쪽에서 그러니까 레거시 메모리 쪽에 어떤 이익의 어떤 꾸준함이라는 게 유지가 된다고 전제를 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메모리 쪽 회사들의 멀티플도 조정 여지가 있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그동안 그렇게 삼성전자를 우리가 디스할 때 써먹었었던 파운드리 네. 언제 1등 한다며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거 맨날 그 디스 했잖아요. 근데 네. 요즘 정상화 얘기들 나오잖아요. 수율 얘기도 2나노 수율이 지금 50% 넘어가고 4나노는 70% 넘어가고 8나노 이하는 뭐 엄청나게 지금 수주가 된다. 전체 가동률 60% 넘어간다. 지금 이 분위기에서 이건 소설입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그 팩트가 아니에요. 네. 그 빅테크들이 지금 판교 비즈니스 호텔에 몰려와 있대잖아요. 물건 가져가려고 네. 계약하려고 못 준대잖아요. 애플도 거기에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수율이 떨어질 때는 제 아무리 뭔 짓을 해도 애플이 안 넘어와요. 또 그 옛날에 또 카피했다는 의혹 때문에 간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율이 올라왔잖아요. 그다음에 레거시 쇼티지 나잖아요. 이거 가지고도 딜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파운드리 정상화도 되게 주목해서 봐야 될 이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멀티플의 조정 가능성이 있는 거. 현대차도 마찬가지거든요. 도요타 대비로도 비교를 할 수 있지만은 테슬라 대비로도 비교를 한다면은 테슬라가 PER이 300배인데 얘는 이제 11배거든요. 네. 그리고 증익에 대한 증익이 아니라 그 이익을 유지하고 있는 볼륨을 가지고 얘기하면 테슬라보다 월등히 좋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 시장의 안정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옵티머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실제 기술적인 완성도는 아틀라스가 더 높다는 얘기도 많이 네.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것도 멀티플 조정의 어떤 변수가 되는 거죠. 아까 UBS 잠깐 리포트 말씀하셨는데 UBS에서 테슬라 목표 주가를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245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그 소위 말해서 피지컬 AI나 자율주행을 보는 시각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지금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네. 우리나라 기업들 이렇게 성장에다 플러스 알파가 가미되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저는 결국에는 증시 상승의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여기에 하나 더 붙이라고 그러면 바이오. 바이오. 네. 네네. 네. 자, 그렇다면은 바이오는 이게 또 너무 작은 이슈긴 한데 이것만 짧게 좀 해설을 부탁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핵심이 사실 좀 알테오젠인데 오늘 또 한 번 또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지금 파악하시기로는 좀 괜찮은 겁니까? 아니 요즘 좀 간이 부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괜찮은 딜인데 네. 중요한 거는 SC 제형 딜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특허 노이즈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그게 애로가 없어가지고 뭐 설왕설래 했었던 것도 있는데 이거 GSK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이 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규모가 예. 지난주에인가 그 전태현 그 알테오젠 사장이 빠르면 다음 주에 조단위 계약이 그러니까요.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나온다고 예. 안 했어요, 사실은. 네네. 근데 그거 이제 그거 아니다 해가지고 약간 세론 비슷하게 막 그 흔들렸던 것 같은데 그거는 내용보다는 그 현상보다는 본질에 좀 집중해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괜찮은 내용 같아요, 저는요. 네네. 네. 사실 뭐 이어서 또 다른 수주나 뭐 그러니까 그 계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으니까. 요즘 뭐 물질 이전 계약 무슨 공동 연구 계약 그것만 가지고도 주가 엄청 급등한 계약이 있는데 그런 걸로만 따지면 알테오젠은 물질 이전 계약만 지금 10건이 넘어요. 네. 네. 또 그 알테오젠 말씀하셔서 바이오 얘기는 한의원님께서 바이오 애널리스트도 하셨기 때문에 아, 예, 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그 알테오젠의 이슈 포함해서 바이오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냈던 월보에서 제일 좋아하는 업종 3개가 반도체, 바이오, 우주였거든요. 아, 네. 미국은 사실은 작년 하반기는 아니고 한 8월 정도부터 미국 반도체 전체보다 바이오가 더 올랐습니다. 그 스몰캡 바이오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바이오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가 쉬워진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어쨌든 연준에서 지금 QE는 아니라고 끝까지 얘기하지만 어쨌든 자산 매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돈을 더 조달하기 쉽고, 그러면 결국 바이오 기업들은 돈만 조달할 수 있으면 계속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작년 하반기에 반영이 되다가 올해 들어 주가가 별로 안 좋은 건 이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너무 말씀 잘하시고 그래서 기다리면 오를 수, 그러니까 이게 성장하는 업종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기다리면 오르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로봇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로봇 사실 거 뭐 사시냐 물으면 제가 항상 현대차나 테슬라 사라고 했었는데 그런 느낌인 거죠. 바이오도 뭐 알테오젠 뭐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자금이 계속 뭐 추경 오늘 얘기 또 나오고 하니까 유동성이 좀 좋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가 쉬워지면 계속 임상을 더 할 수 있거든요. 임상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기다리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제가 역사적으로 항상 그려보면 미국 바이오랑 우리나라 바이오는 사실은 관련이 없잖아요.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근데 주가만 그리면 시차가 있다 뿐이지 비슷하게 올라요. 이건 제가 몇십 년치를 한 10몇 년치 그려봤는데 예. 진짜 비슷하게 움직여요. 다만 그게 시차가 1년까지도 벌어진 적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거지 결국은 따라간다. 그러면 지금은 미국은 바이오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덜 올랐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미국이 꼬꾸라지거나 우리나라가 따라가거나.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연준이 GDP 성장률을 높게 보고 실업률을 낮게 보는데 금리를 내리고 자산 매입을 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연준은 웬만큼 이슈가 나와도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좋아도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 바이오가 빠지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쫓아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저희 반도체 바이오, 저희 작년부터 저희 리포트에 계속 있었던 거고 요번에 우주를 넣은 게 그 정도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쪽을 좋게 보시는 것에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바이오 워낙 기술이 다양하니까요. 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 아니면 혹은 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쪽을 좋게 보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걸 11월에 또 장례 리포트 냈었어요.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영역은 대사질환, 비만, 당뇨, 특히 비만, 그다음에 매쉬, 간 이런 거 제일 좋게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좋게 봤던 거는 이제 암 중에서 뭐 원래는 이제 고형암이 아니라 혈액암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고형암은 원래 약으로 잘 안 낫는단 말이에요. 딱딱한 암은. 그래서 수술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하겠다는 약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죠. 저희는 지금은 대사질환이 생각보다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은 끝이 없다. 이거는 뭐 5천년 전 역사에도 나오거든요. 예뻐지고 싶다는 건. 그러니까 미국은 비만율이 미국 그 통계청의 질병청 보면은 40%입니다. 성인 비만 40%. 그리고 미국의 비만 기준은 BMI 기준으로 30이에요. 우리나라 25인데. 그러니까 제가 키가 168인데 저 정도 되는 키인 사람이 77, 8kg 나가야 BMI가 30입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미국에선 그게 비만치인데 그게 40%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게 내가 지금까지 약도 없고 뭐 이래서 이랬는데 만약에 약을 많이 맞게 되면 약값이 떨어지는 속도는 분명 빠르겠지만 무수히 많은 사람이 맞을 거다. 생각보다 마운자로나 젯바운드나 위고비가 침투한 율이 높지가 않아요. 미국 생각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사 질환을 너무 좋게 보고 메시 같은 경우도 간암은 아시겠지만 보통 간암 진단 받으면 많이 돌아가십니다. 왜냐하면 늦게 알게 되고 그런 장기거든요. 그래서 메시를 원래 왜 진단했냐면 메시가 이제 알코올을 먹지 않고 걸리는 간암입니다. 간염인데 원래는 간이 술 먹으면 걸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내시였다가 이름을 메시로 바꾼 건데 대사 질환으로 얘가 보통 간암이 되는 두세 번째 원인이에요. 근데 이 약이 없었다가 이 약을 마드레이가린가에서 처음 만들고 이제 그 약도 이제 그 우리나라 뭐 올릭스님 같이 하는 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나는 원래 간암 걸리면 죽을 줄 알았는데 메쉬를 통해서 안 죽는 사람이 생긴다는 걸 보여주게 되면 얘도 저는 커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대사질환 종목을 가장 좋게 본다고 얘기를 했고 그때 이제 저희가 일라이릴리 같은 종목을 이제 저희의 탑픽으로 리포트에 썼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때보다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저희 뭐 연간 전망 종목에도 일라이릴리는 여전히 넣어놓은 상태여서 왠지 제약회사의 엔비디아 같지 않을까라고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엔비디아가 10억 불 투자했거든요. 네. 그거 이제 GPU 사서 AI로 임상하라는 거니까 뭐 그렇지 않을까라고 저는 대사질환 제일 좋게 봐요. 네. 네. 일라이릴리 바이오의 엔비디아. 멋있네요. 굉장히 꽂히는 멋진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딱 말씀해주신 세 개의 섹터 중에 저희가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마침 말씀해주셨어요. 네. 반도체도 좋고 바이오도 좋고 그리고 우주도 좋다고 하셨는데요. 우주 산업 이거 스페이스 X 상장 때문에 기대감이 올해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국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 증시라고 할게요. 국장이라고는 한국 증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뭐 스페이스X에 납품을 한다 어쩐다 해서 난리가 나는데 좀 펀더멘탈 이슈보다는 모멘텀 이슈에 강하고 그런 쪽은 본인들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걸 안 보셔도 우리나라도 2032년까지 달 착륙선을 아마 2030년인가 보내고 31년인가가 아마 달 착륙선을 보낸다라고 로드맵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주가 남의 나라 얘기고 우린 테마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구체화될 수 있다. 거기에서 발사체 기술을 갖고 있기도 하고 이거를 재사용 로켓 그 스페이스X가 하는 거예요. 그 기술과 관련돼 있는 회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게 방산주들입니다. 방산주들이 아무래도 발사체 기술을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요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여기는 그 누리호 반복 발사 하면서 이제 발사체 기술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 그 발사체 어떤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쏘는데 이제 주도하는 업체가 돼 있는 상태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위성 제조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이제 이름에 비해 가지고 최근에 좀 움직임은 조금 둔한 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 방향을 갈 거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영국의 그 위성통신 사업자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위성통신 사업이라든지 그 적외선 위성통신 그 원 앱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같이 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지도하는 게 있고 LID 넥스원 역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이한 거는 현대로템이 이게 이제 메탄 엔진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그 차세대 발사체용 그 엔진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 전부 다 우주하고 연관이 될 거고 우리나라가 우주선을 보낸다 이 로드맵이 나온 상황이 되면은 그때 그 이슈에 맞춰 가지고 아마도 같이 반응을 좀 보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방산하고 우주는 올해 하나의 그 섹터로서 주목을 하고 계속 보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한화 시스템, LIG 넥스원, 현대 로템 이런 대형 방산주들이 사실은 다 결국에는 스페이스 X까지 우주까지 연관되어 있다. 굳이 작은 종목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낫다고 보시는 건가요? 펀더멘탈은 이게 지금 다져진 상태에서 이 회사들이 그럼 없는 상황에서 가는 게 아니고요. 자, 현대로템만 하더라도 오늘 나왔던 게 페루 계약 얘기 또 나왔습니다. 모로코 또 수주 얘기도 나오고 네. 이라크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는 미 현지 해군 훈련기 관련된 이슈도부터 시작해가지고 KF-21, FA-50 관련된 수주 얘기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여기는 세계 최고의 자주포 K9. 네.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잖아요. 계속 수주하고 밸류에이션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우주로 확장하는 그림을 그려보시면 한국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주선 하나 쏘는 게 뭐 대단해?
아니요. 그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개도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머징 마켓 쪽으로 우리 기술을 수출해주고 우리가 그걸 대행해주는 역할을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확장성까지 놓고 보시면은 우주는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작은 회사는 본인 발굴 능력 있으시고 그 타실 수 있으면은 그건 뭐 엄청난 수익을 개런티할 수 있겠지만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보실 수 있는 거는 역시 태영주다. 네. 한 의원님께서는 미국 주식, 해외 주식을 주로 하시잖아요. 네. 그러시면은 우주에서는 미국 주식은 어떤 쪽을 보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어차피 여기도 저는 우주를 좋게 한국이 봤던 나을까요? 이유는 미국이 나을까요? 이것도 궁금하네요. 저는 뭐 둘 다 좋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는 왜 우주를 넣었냐면은 스페이스X가 어쨌든 올해 말이나 내년에 상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기로 했으니까 맞겠죠? 그 사람이 한 얘기는. 근데 스페이스X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팔아준 가격이 8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나 직원인데 주식을 팔고 싶잖아요. 그걸 회사에서 받아준 시총이 8천억 달러입니다. 그럼 PSR이 40배 정도 됩니다. PSR이. 근데 이제 목표하는 시가총액이 1.5조 달러란 말이에요. 약 2배 정도 되죠. 근데 어쨌든 우리 이사님이나 저는 올해 S&P 500을 8천을 보고 있으니까 저희 리포트에 쓴 거가 강세장을 보잖아요. 네. 그럼 시장이 강할 때 비상장 주식 중에 지금 1등 주식이 아닌가요? 오픈AI, 엔트로픽 있지만 지금 스페이스X에 관심이 제일 많잖아요. 비상장 1등 주식이 강세장일 때 밸류가 꺾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8천억에서 1.5조로 그냥 가는 겁니다. 장이 강할 때는. 그러면 PSR이 40배에서 60배, 70배. 물론 매출도 늘어나니까 다시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PSR이 오히려 비싸지잖아요. 밸류에이션이. 그럼 거기에 딸려있는 종목들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떨어질 놈이 있냐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 극히 드물죠. 밸류체인상으로.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이 스페이스X의 IPO가 살아있는 기간에는 우주주들의 밸류에이션이 안 떨어질 거기 때문에 조금씩만 발주가 나오더라도 특히나 이런 수주산업은 발주 나올 때 레이팅이 되는 거니까 미국이든 한국이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L3 해리스나 방산 기업들 중에서 우주하는 애들도 있어요. 네. 이런 애들 안정적으로 그래서 L3 해리스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이런 애들도 있고 또는 우주 ETF가 미국에 몇 개 상장이 돼 있는데 거기 상장 종목들을 보시면 조그만 애들이 막 있거든요. 그런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능력 있는 분들은 여기서 잘 하시는 거고 난 안전한 거 하고 싶으면 미국의 방산 기업 중에 우주 비중이 높은 거 하시면 되고 뭐 저는 그렇게 똑같아요.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기업들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우주 관련해서 어떤 기술을 보유한다라고 하면 그건 너무 이제 국방의 의미에서도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 될 텐데 그런데 이게 수익 모델로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기술적으로 분석해 놓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값비싼 위성 같은 것을 저궤도에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모험을 이미 시장 지배자로서 가격도 상당히 낮춰져 있는 그런 스페이스X 같은 데 다 맡기지 어떤 뭐 발사체 기술이 있다라고 해서 뭐 혹은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해준다고 해서 후발주자들에게 맡길 것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비관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많이 보여준 게 없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비행기 만들어 가지고 팔 거라고 누가 얘기했었습니까? 아무도 예상 못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훈련기 지금 판 거 보면은 지금 로키드 마틴은 자기네들이 자체 훈련기가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 거 FA-50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일본에다 팔려고 지금 세일즈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서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한번 만들어지고 이게 한번 상용화되고 이게 또 성과가 보여지게 되면요. 이런 비즈니스는 사실 민간 비즈니스가 아니라 국가 비즈니스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특히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섣부른 판단 같습니다. 아, 네네. 자,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짧게 지금 이 변동성 상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가 정말 짧게 대응 전략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요. 저는 아까 얘기한 걸 한 번만 더 반복하고 싶은데 예. 현재 다행히 지금 나스닥이 마이너스 1.8까지 0.1 더 올라왔습니다. 아까 보면 오늘 저점이 마이너스 2.12 정도에서 저점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스닥 종가가 조금이라도 양봉이 나 있다면은 내일 아침에 딱
우리나라 NXT 많이 빠질 때 좀 사보자. 주식 없는 분들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스닥이 오늘 음봉으로 끝난다. 이러면 내일 조금 주식 많은 분들이 있을 거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주셨는데요. 네, 이사님께서는요? 저는 이게 방향성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고객님들한테도 고점에 팔 욕심 내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확인하고 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막 이렇게 주가 빠진다고 해서 막 놀래가지고 급하게 파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훼손이 되는 게 확인이 되면은 조금 수익을 줄이더라도 그 시점에서 정리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투자하신 지 10년 안 되신 분들은 이 장 처음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장 사실 저도 꽤 오래 있었지만은 별로 경험한 기억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장에서는 섣부른 판단이 오히려 큰 수익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덜 수익을 내더라도 전체적인 방향성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대응을 하시라. 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